자, 14에서 17번 지문 및 문제풀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먼저 보고 질문을 좀 들어갈게요. 자, 14번 플로리다의 정보 철학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내용 묻는 문제에 해당이 되겠고, 두 번째 기억의 의미 포인트 문제, 세 번째 자 윗글을 바탕으로 다음 기억 및을 판단해라. 자, 한번 적용 문제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17번 역시 적용, 사례 적용이 되겠죠. 다음에 여기까지네. 질문 한번 보도록 하고 문제를 순차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간은 정보와 독립적으로 존재하며 정보는 인간의 도구에 불과하다는 인간 중심주의와 달리. 자, 이제 이건 이제 여러분들 테스트예요. 테스트 지문입니다. 그래서 지문 자체를 살짝 꼬아놔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읽어갈 때 어떻게 됩니까? 인간 중심주의가 뭐냐, 이렇게 정리를 해놔야 됩니다. 즉, 인간 중심주의에서 인간과 정보의 어떤 관계를 볼 때 인간은 독립적으로 존재하고 정보는 도구다. 이게 인간 중심주의예요. 자, 그런데 플로리드의 정보 철학은 인간을 정보적 존재 하나로 간주한다. 자, 여기는 이제 차이점, 대조가 나타나 있죠. 인간 중심주의와 플로리드의 정보 철학의 차이예요. 인간을 포함한 세계의 모든 존재는 속성과 행위가 정보로 환원된다는 것이다. 자, 속성 행위가 뭘로? 정보로 환원. 가령 예시, 내가 빵을 사는 행위를 하는 것은 내가 빵을 산다는 정보다. 예, 그 행위 자체가 뭐란 얘기입니까? 정보란 얘기예요. 이렇듯 속성과 행위가 정보로 환원되는 정보적 존재를 플로리드는 인포그라고 부른다. 자, 정의 또는 개념 나와 있고 인포그에 대한 개념입니다. 인포그는 정보적으로 상호 연결되어 영향을 주고받는 존재다. 상호 연결되었다는 것의 의미는 다른 정보를 변화시키는 행위자, 즉 주체인 동시에, 그렇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기 내가 빵을 산다잖아. 그래서 다른 정보를 변화시키는 행위자, 즉 주체인 동시에 다른 정보에 의해 변화되는 대상이라는 것이다. 자, 내가 친구에게 빵이 맛있다고 말해서, 여기도 예시 나오죠? 빵이 맛있다고 말해서 친구가 그 빵을 샀다면 나의 음성 정보는 그 빵이 지닌 속성이라는 정보에 의해 촉발된 대상이자, 빵이 지닌 속성은 뭐예요? 맛있다. 친구의 행위라는 정보를 발생시킨 주체다. 이때 행위 정보를 발생해, 이게 뭡니까? 친구가 그 빵을 샀다. 요겁니다. 플로리디는 인간을 정보적 상호 연결에 의해 구현되는 인포그의 하나로 본다는 점에서 인간을 별도의 범주로 분류하는 인간 중심주의와 대비된다. 그래서 이 단락에서는, 두 번째 단락에서는, 첫 번째 단락이었군요. 예. 플로리디의 정보 철학의 핵심 내용 얘기를 했고, 우리가 처음 문장에 나왔었던 인간 중심주의가 보는 인간과 정보의 관계에 대해서 차이점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단락. 인간을 바라보는 관점 차이는 윤리적 견해의 차이로 이어진다. 존재함, 즉 있음을 경험될 수 있다는 뜻으로 정의하는 경험주의와 달리. 여기 또 뭐가 있어요? 경험주의가 나와요. 경험주의는 있음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경험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인포그의 있음은 상호 연결의 주체와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뜻으로 정의된다. 여기도 또 차이가 나타나 있습니다. 어떤 차이였어요? 바로 이 경험주의와 인포그의 차이. 자, 요거는 위에 있었던 인간 중심주의의 차이하고도 이렇게 좀 병렬식으로 구성을 좀 해주고 있죠. 자, 그러한 연결 속에서 인간을 비롯한 모든 인포그들은 동일한 권리는 아니지만 각자의 본성에 적합한 방식으로 있을 나름의 권리를 가진다고 플로리드는 주장한다. 자유의지를 지닌 인간만을 도덕행위자로 인정하는 칸트 윤리학과 생명에 절대적 가치를 부여하는 생명중심 윤리학은 도덕적 주체 및 도덕적으로 대해야 하는 대상의 범위에서 인공물을 제외하지만, 자, 이것도 여러분들 끊어가셔야 되죠. 어떻게 해요? 칸트 윤리학 요거랑 그 다음에 생명중심 윤리학 이거랑 끊어가야 돼요. 자, 그러면 칸트 윤리학은 뭡니까? 자유의지를 지닌 인간만을 도덕행위자로 인정한다. 생명주의 윤리학은 뭐예요? 생명에 절대적 가치를 부여한다. 이거죠? 그런데 얘네들은 인공물을 제외합니다. 칸트 윤리학과 생명중심의 공통점은 인공물 제외. 그런데
플로리디는 존재하는 것의 내재적 가치를 있음에서 찾음으로써 인공물까지 그 범위를 확장한다. 역시 여기서도 대조죠. 자, 이렇게 정보가 막 뭐라고 해야 되나 난립하여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해야 되나요? 예, 정보가 막 이렇게 산탄처럼 막 이렇게 퍼져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이거 모아줘야 돼요. 딱딱 모아줘서 이 단락에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짚어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 두 번째 단락도 대조가 있습니다. 경험주의와 인포구의 차이, 그리고 칸트 윤리학 및 생명중심 윤리학과 플로리디의 어떤 그 윤리학의 차이, 이렇게 이렇게 구분을 해줘야 돼요. 다음, 플로리디는 인포구와 그 상호 연결을 망라하는 공간을 인포스피어라 칭한다. 온라인 공간과 오프라인 공간이 중첩되어가는 오늘날 우리의 생활 환경 전체가 인포스피어에 해당한다. 그러니까 플로리디에 의하면 이 공간은 기존의 공간 개념과는 다른 이해를 요구한다. 예를 들어 예시, 뉴턴이 생각한 공간은 주체나 대상과 관계없는 절대적인 것이었으나, 자, 이거 또 대조 나오죠? 또 나옵니다. 뉴턴의 공간은 절대적 공간이었어요. 인포스피어는 대상과 주체가 서로 의존함으로써 존재하는 공간이자 대상이 추상화 층위를 통해서 인식되는 공간이다. 역시 대조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공간에 대한 개념이에요. 뉴턴과 인포스피어의 차이. 자, 추상화 층이란 정의, 주체의 목적이나 관심을 반영함으로써 주체와 대상 사이의 인식적 관계를 매개하는 경로다. 추상화 층위에서는 그 층위를 선택한 주체의 목적에 부합하는 속성만 정보로 인식되고 나머지 정보는 생략된다. 자, 추상화 층위에 대한 정의 및 작동 방식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예시, 차량 구매 시 안정성을 목적으로 추상화 층위를 선택했을 때는 에어백 성능 등의 정보가, 경제성을 목적으로 했을 때는 유지 비용 등의 정보가 인식된다. 자, 이게 바로 뭡니까? 추상화 층위. 그렇죠? 네. 그리고 그 추상화 층위에 부합하는 속성만 정보를 인식한다는 얘기예요. 이처럼 추상화 층위를 통해 인식되는 정보는 구성된 것이다. 여기서 구성이란 역시 정의 개념. 주어진 세계를 주체가 택한 경로에 따라 해석하여 이해하는 것을 말한다. 자, 위에서 차에 대한 설명 나와 있잖아요. 안정성을 목적으로 하면은 에어백 같은 성능, 안전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경제성을 목적으로 한다면은 유지 비용들, 기름값, 보험료 이런 등등을 따지겠죠. 이거를 구성하는 거예요. 즉, 플로리디에 따르면 인포스피어라는 공간은 주체가 발견한 것도 주체가 만들어낸 허구도 아니다. 정보 초락은 삶의 터전이 온라인으로 확장되는 한편 인공지능 등의 비인간 행위자가 인간과 공존하는 현대의 변화를 통찰한다는 의의를 가진다. 자, 그래서 끝부분에서는 인포스피어에 대한 의의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은 어려운 게 없습니다. 그냥 플로리디의 정보 철학의 어떤 개념에 대한 설명이라고 보면 되고, 기존에 있었던 어떤 개념들하고의 차이점, 그리고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잘 구분해주면은 문제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14번에 1번. 플로리디 정보 철학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 있음의 개념은 경험주에서 정의하는 것과 같은 뜻을 지닌다. 아니죠. 경험주에서 있음은 경험되는 건데, 플로리디에 있어서의 있음은 뭡니까? 이것은 연결이죠, 연결. 상호 연결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주체와 대상이 될 수 있는 것, 이게 있음이었어요. 두 번째, 인간과 영향을 주고받는 정보는 모두 음성정보 형태로 전달된다. 자, 음성정보 형태도 있고, 그렇죠? 음성정보 형태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속성에 대한 정보도 있죠. 위 지문에서 빵이 맛있다라고 친구에게 말한다면 이건 음성정보가 되겠죠. 그런데 빵이 맛있다라고 하는 것은 속성입니다. 빵에 대한 속성. 이 정보를 음성으로 전달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친구가 행위를 한다. 빵을 사러 가는 행위를 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따라서 인간과 영향을 주고받는 정보는 모두 음성정보 형태다? 아니죠. 예, 다른 정보들도 있습니다. 3번.
사물이 지닌 속성과 마찬가지로 인간이 지닌 속성 또한 정보로 환원될 수 있다. 예, 이거를 지금 얘기한 거예요. 플로리 정보 철학이. 4번. 내가 이거를 4를 읽었네요. 3번입니다. 3번. 자, 선지 4번. 추상화 층위에서 생략되는 정보는 층위를 선택한 주체의 목적에 부합하는 정보가 당연히 아니죠. 생략됐는데 어떻게 부합이 됩니까? 5번. 하나의 정보적 존재는 다른 정보적 존재들과의 상호 연결 관계를 둘 이상 맺죠. 네, 둘 이상 맺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 자, 15번. 기억의 의미. 기억이 요 부분에 있죠. 색깔 좀 달리하고 추상화 층위를 통해 인식되는 정보는 구성된 거. 그러니까 예시 있었습니다. 자동차 여러분들 예시 생각하면 돼요. 자, 1번. 인포그가 속한 공간은 오프라인 공간이 아닌 온라인 공간이다. 자, 둘 다죠. 오프라인 공간과 온라인 공간, 뭐 중첩 어쩌고저쩌고 이야기 나와 있었습니다. 2번. 주체가 어떤 추상화 층위를 택하는가에 따라 인포그는 행위자와 대상 중 어느 하나에만 해당한다가 아니라 다 중첩되는 거예요. 다 섞여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추상화 층위에 의한 주체와 대상 사이의 매개는 인포그가 가지는 속성에 대한 인식이 객관적이 아니라 주관적이죠. 왜냐하면 이거는 내가 구성한다고 얘기를 해서 선택적 정보를 선택해서 구성한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객관적임을 보장한다? 말이 안 됩니다. 4번. 인포그들이 서로 의존함으로써 존재하는 공간은 추상화 층위를 통해 주체가 전적으로 만드는 허구가 아니라고 얘기를 했어요. 허구 공간이 아닙니다. 5번. 인포그가 지닌 속성이라는 정보는 주체가 자신을 둘러싼 세계를 어떤 관점을 통해서 인식하는가에 의존한다. 그렇죠? X를 쳐버렸네. 맞죠? 그래서 자동차 구매 예시가 있었습니다. 안전성을 우선으로 볼 거냐, 경제성을 우선으로 볼 거냐에 따라서 구성되는 정보가 달라진다고 얘기를 했어요. 따라서 가장 적절한 것은 5번. 자, 16번. 윗글을 바탕으로 다음의 기억 미음에 대해 판단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기억. 인간은 무엇이 그 본성에 접합한가와 무관하게 다른 인공물들과 동일한 권리를 가진다. 자, 1번. 자, 순서대로 쭉 볼게요. 기억은 플로리드의 입장과 상충하지 않는, 상충하죠? 왜 상충합니까? 모든 인포그들은 동일한 권리를 갖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부분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연결 속에서 인간을 비롯한 모든 인포그들은 동일한 권리는 아니지만 각자의 본성에 적합한 방식으로 있을 나름의 권리를 가진다고 플로리드는 주장한다. 그렇죠? 근데 지금 16의 1번은 기억은 인간은 무엇이 그 본성에 접합한 것과 무관하게 다른 인공물들과 동일한 권리를 가진, 이게 틀렸죠. 그러니까 이 주장이 틀렸다기보다는 플로리드의 입장이 아닙니다. 예. 적절하지 않은 거 답 1번 꼽아놓고, 니은. 모든 정보는 인간 행위에 의해 발생한다. 니은은 플로리드의 입장과 상충한다. 자, 여기서는 모든 존재가 어떤 속성과 행위로 정보로 환원된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인간의 행위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존재가 속성 및 행위로 이렇게 정보로 환원된다라고 본문에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상충한다, 맞는 설명이 되겠고, 디귿. 정보는 도구일 뿐이며 인간은 정보와 별개로 존재한다. 디귿은 인간 중심주의 입장과 상충하지 않는다. 네, 앞부분에 인간 중심 입장을 이렇게 설명을 했었어요. 리을. 주체가 속한 공간은 그 주체가 어떤 인식적 매개 경로를 택하는가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리을은 뉴턴의 입장과 상충하지만, 그렇죠? 뉴턴은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 공간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플로리드의 입장과는 상충하지 않는다. 네, 맞습니다. 미음. 인공물은 도덕적으로 대해야 하는 대상이 아니다. 미음은 생명중심 윤리학의 입장과 상충하지 않지만, 맞죠? 그래서 칸트하고 생명주의 윤리학은 다른 어떤 인공물에 대해서 이거를 대상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플로리드 입장과는 상충한다. 그렇죠? 플로리드는 인공물도 어떤 그 윤리학의 관점으로 대할 수가 있어요. 따라서 16번의 답은 1. 17번입니다.
자, 보기는 플로리디와 학생이 나눈 가상의 대화다. 윗거를 참고할 때 가에 들어갈 내용은 적절하지 않은 것은 선생님의 강연을 칸트와 비교하여 듣고 책임의 소재에 대해 궁금해졌습니다. 자동으로 작동하며 작동 규칙도 변경할 수 있지만 자유의지는 없는 인공지능 교통통제 시스템이 교통 혼란을 일으켰다고 해보죠. 이 경우에 대한 선생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플로리디. 칸트에 따르면 자유의지가 있음은 행위에 대해 도덕적 책임을 질 수 있음을 뜻합니다. 이건 본문 내용과 똑같아요. 학생이 예로 든 시스템이 혼란에 대한 책임을 질 수는 없지만 나는 칸트와 달리 그 시스템이 도덕 행위자에 포함될 뿐 아니라 도덕적 옳고 그름까지 평가될 수 있다고 봐요. 자, 바로 이 부분이 위 본문에서 얘기했던 거, 인간뿐만이 아니라 다른 인공물들까지도 포함할 수 있다라고 한 부분하고 연결이 됩니다. 이처럼 정보화 사회에서는 책임을 질 수 없는 도덕 행위자가 늘어나는 한편 더 많은 정보를 보유하게 된 인간은 예상되는 결과를 예방적으로 관리하고 전체 인포스피어의 번영을 감독할 책임이 그만큼 커지지요. 인포스피어의 책임 있는 관리자로서의 인간을 나는 호모포이에티쿠스라 부릅니다. 그러니까 책임 있는 관리자가 필요하다라고 플로리디가 보고 있어요. 선생님께서는 뭐뭐 보시는군요. 자, 적절하지 않은 거 찾는 겁니다. 1번. AITCS는 호모포이에티크에 속하지 않으며, 그렇죠? 관리자가 아니니까, 인간이 아니니까. 칸트 윤리학에서 도덕 행위자로서의 지위가 인정될 자격을 갖지 않는다고 보시는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플로리드 입장에서는 요거는 도덕 행위자로 볼 수는 있어요. 도덕 행위자로 볼 수는 있지만 책임까지는 지울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책임 있는 관리자로서의 인간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1번은 맞는 설명이 되겠죠. 2번. 칸트와는 대조적으로 자유의지를 지니지 않는 비인간 행위자인 AITCS에는 교통 혼란에 대한 책임을 지울 수 없다고 보시는, 그렇죠? 교통 혼란은 책임을 지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책임 있는 관리자로서의 인간 호모포이에티쿠스이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틀린 거는 뭡니까? 바로 요거죠, 요거. 칸트와는 대조적으로 책임을 지울 수 없다. 이게 틀렸죠. 칸트는 인공물 자체를 인정을 안 합니다. 즉, 칸트는 애초에 AITCS한테 책임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근데 여기 대조적으로 라고 됐기 때문에 설명이 틀렸죠. 우선 답 꼽아놓고 3번. AITCS와 같은 인공물이 운전자와 보행자에게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하지 않게끔 예방적으로 관리할 책임이 호모포이에티쿠스에게 있다고. 당연하죠. 바로 이 인간, 위에서 얘기한 관리자로서 인간, 책임 있는 관리자입니다. 4번. 도로의 교통통제에 대한 규칙을 입력된 프로그램에 따라 변경한 AITCS에 대해 도덕적 옳고 그름을 평가하는 것이 칸트와 달리 가능하다고 보죠. 바로 윗부분에 나와 있어요. 그 시스템이 도덕 행위자에 포함될 뿐 아니라 도덕적 옳고 그름까지 평가받을 수 있다고 봐요.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5번. AITCS와 같은 인포그들이 상호 의존함으로써 존재하는 생활 환경으로서의 인포스피어를 더 나은 공간으로 갖고 나가는데 호모포이에티쿠스가 책임을 다해야 한다. 이거는 위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갖고 온 거죠. 따라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번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비문학 우리가 쭉 이제 살펴보고 있는데 지문도 좀 평이한 편이고 문제들도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자, 플로리드 정보 철학 및 지문 및 문제풀이 마치도록 합니다.